앞서 이제 물세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조금 물세 이동과 서식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왜 얘네들이 이런 선택과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뭐 발표 자료도 보셨겠지만 이번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키의 방향은 새들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이동과 서식지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게 다 계획적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 이제 시작을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본주의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무튼 뉴스에 이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이시고요. 지분이 이제 글라스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했던 곳이 영국의 글라스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련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한 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손에 의해서 뭔가 작동되고 그에 따라서 균형이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의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깨트린 사람 혹은 깨트렸다기보다는 새로이 제안하신 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존 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이 이제 노벨상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정말로 대단한 게 이게 논문입니다. 노벨상 받은. 정확히는 2장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저거 하나 쓰고 논문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얼굴 보면은 뭔가 어색하시겠지만 요거 아시죠? 네, 드디어 제가 이제 뷰티풀 마인드 하면은 이제 아실 수 있는 연령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가운 것이 제가 다른 쪽에 가가지고선 강의를 할 때 뷰티풀 마인드 아시죠? 라고 하면은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했더니 다들 이제 연령이 이제 한 20대, 30대에서 이거가 정말 옛날 영화가 됐다 그래서 순간 슬펐던 생각이 있었었는데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러셀 크로우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존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친구들끼리 이제 술집에 가서 막 있다가 어여쁜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서로 막 내기를 합니다. 가중에서 가장 이쁜 모르겠으나 이제 영화상으로는 여기 가운데는 금발의 학생이 뭐 이제 나름 이쁘다라고 하는 배역을 맡은 사람인데 이 남자애들 서너 명이 내시를 포함해서 다 저 애를 내가 이제 친구로 삼을 거다, 여자친구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존 내시는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이 한 명한테 다 소위 이제 여자친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소위 콧대가 높아져서 그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패한 우리 중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시 이제 내 짝이 되어줄래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기분이 나빠서 이제 결국 우리는 아무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적정한 가장 베스트가 아닌 나이가 가장 괜찮은 짝한테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요새 나오는 나는 솔로 같은 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2명, 1명에서 한 명한테 막 하다가 잘 틀어지게 남으는 그 두 번째 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어긋나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말하는 내시가 말하는 거는 각자가 상대방의 어떤 대응 정도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균형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앞에 썼던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존 내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원래 맞는 자기의 목적, 그러니까 각자의 이득을 최고로 하기 위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지도 교수가 너가 지금 이 큰 학계의 흐름을 뒤집는 거를 젊은 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으나 결국 그게 노벨상까지 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존 내시가 아까 같은 그 논문을 썼을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내시라고 하는 이 내시 균형이나 혹시 이러한 걸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태학으로 먼저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와 비둘기의 경쟁, 뭐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크게 붐업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생태학에서 이게 게임 이론이 되게 뭔가 좋다는데 봤더니 원리가 우리 거잖아 이래가지고 거꾸로 가져가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노벨상까지 가게 되는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영화상 표현해주기 위해서 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실은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시가 약간 질병을 약간 좀 정신과 관련되는 창나는 증상을 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장면이 이 창문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서 수식을 쓰면서 논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물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고 나서 수식해서 만든 이론이 내용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시와 관련되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넘어와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생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오게 되는데요. 오죽 선택이 중요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났던 교수님, 제가 몬트리올 살 적에 여러 번 뵀었던 이제 그레엄 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맥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셀렉션이라는 책이에요. 아예 선택이라는 게 생태학 교과서의 이름으로 나올 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모든 생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적합도, 피트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먹이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생물들이 먹이를 먹을 적에 어디에 가서 언제 어떤 거를 먹을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또한 모든 것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론 와이덴버그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이시고 개인적으로 이분은 집이 팜이세요. 교수님이면서 집에서 목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일주일에 이제 학생들 돌아가면서 하나씩 계란을 주십니다. 집에 있는 계란도 갖고 오고 뭐 어느 순간에는 오리알도 갖고 오고 막 하셨는데 되게 좋으신 거고, 아마 도유물대세 포레징과 관련돼서 아까 뭐 부리의 깊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이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쓰셨던 책이 포레징인 거고, 교조는 이제 포레징 이론. 그래서 이런 먹이와 관련되는 아까 설명드렸던 셀렉션과 이 먹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론 와이덴버그 이제 론이라고 저도 이제 줄이는데 작년에 한국조류학회지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연락을 드려서 한국과 관련돼서의 이런 조류 연구에 있어서도 조금 부탁을 해서 아마 기고 논문도 하셔가지고 올라왔던,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아마 조류학회지 오시면은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새와 어떤 서식지와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물새와 그리고 그곳의 먹이의 대상이 되는 어떤 저수 생물들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물새와 먹이를 떠나서 큰 틀에서는 결국 포식과 피식의 관계, 그러니까 잡아먹는 애와 잡아먹히는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이들은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잡아먹는 포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먹기 위해서 잘 찾아낼 거라든가 위치를 뒤따라가는 경쟁이라든가 그 선택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잡아먹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 안 먹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과 상태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서식지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 뭐 하나 건물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훼손이 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각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교란에 의해서 이들의 관계까지 영향을 틀어버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존 내시가 찾았던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생물, 즉 물새가 됐건 저서생물이 됐건 자신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혹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이 가장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각 크기와 위치와 장소가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서로 먹이와 포식자 피식자의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어떤 그 환경을 누가 인위적으로 바꿔버린다? 짧은 순간에 그 자체가 전체적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저희처럼 생태학이나 여러분들처럼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저서라고 하는 생물들은 갯벌 안에서의 이동을 할 적에 단순히 그게 움직이냐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물질 상태의 상황에 따라서도 위치라든가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영향 중에 하나의 요인은 물새들의 어떤 배설물에 의한 영향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액션과 리액션의 어떤 관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결국은 저서와 물새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먹고 먹기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갯벌이라고 하는 혹은 이러한 서식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공진화의 관계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물새와 저서의 어떤 생태학적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먹이를 먹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새우를 먹건 아니면 개나 우렁이 이러한 다양한 물새들의 먹이의 종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종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새들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새들의 관찰하는 그 물대의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갯벌에 있어서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변화로서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은 또 다른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생물학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생물학적인 영향이 바로 이러한 먹이에 대한 분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관찰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몇 종 얼만큼 있었어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역 갯벌이 됐던 뭐 갯벌이 됐던 아니면 배우습지가 됐던 어느 공간 안에 생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은 보통 우리가 군집 생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티 이콜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집 생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곳에 있는 애들이 왜 왔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왜 얘네들이 이곳에 있었을까,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필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커피 원두를 넣고 물을 넣었었을 적에 아래 커피가 내려오는 것처럼, 커피 가루는 안 나오고 물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풀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적인 필터링에 의해서 일부 종이 걸러진 거고, 또다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걸러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관찰하는 생물의 모습, 이게 이제 어떤 그 필터링의 체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전적인 측면으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은 그때는 질문을 바꿔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곳에 안 왔을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새들이 울릉도 독도애들이 왔다 갔다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나라 새들이 지금 한 550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쪽에 서천갯벌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천갯벌이 얼만큼 올까요? 몇 종이 오죠? 혹시 아시는 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종이 오죠? 서천갯벌에서의 기록되는 종.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 300종이라고 예를 들죠. 그러면은 생각에 서천갯벌에는 300종이나 왔어가 아니라 300종에는 왜 나머지 200종은 서천갯벌에 왜 안 왔을까인 거죠. 새들 입장에서 한반도라는 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보전적인 측면에서는 남은 200종이 못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어떤 기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가 아닌 다른 인위적인 환경 요인이라면은 그 부분이 바로 어떤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의 시각을 왜 있을까 보다는 왜 안 왔을까 쪽으로 바꾼다면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나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서식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생물들이 이동을 하거나 움직임과 관련돼 있어서는 결국은 또 다른 선택의 시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겠지만 6.25 때 딱 적정한 시기에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새들이 이동을 할 때에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까처럼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두유물대 새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번식지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어제 갈지를 결정할 적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사를 할 적에 손 없는 날 이용을 하죠. 네, 상당히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인가요? 아무튼 비과학적이지만 나름 우리가 이사하는 날짜 하나 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집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이유를 따짐에 있어가지고선 적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위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이사를 하거나 비 오는 날 결혼식을 하면은 복 받을 거야, 뭐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위로를 건네지만 네,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새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 기착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동을 할 적에 그 출발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선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도도 중요하고 어떤 날씨라든가 평균 온도, 습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새들은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고요, 날씨 상황도 중요하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 날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월동지로 혹은 번식지로 이동을 했었을 때에 가장 번식 성공률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아까처럼 짧은 기간이 됐던 긴 기간이 됐던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장거리 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적절한 타이밍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으로 이동을 했을 때 나의 선택에 따른 보상, 즉 번식의 성공이라든가 월동의 성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새들이 어느 시점에 오고 가는지를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세션에 하실 이제 최청현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서 하나 흥미로운 연구를 했던 거는 한 4월 달쯤 되면은 기상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 이제 기상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올 겨울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상 예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마 현장에서 새들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뭐 되게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지금 올 애들이 아닌데 갑자기 많이 보이네.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겨울이 추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예측을 현장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예보되는 기상을 상황을 가지고 새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 많이 모일 것인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질병을 관리하는 측에 있어서는 새들이 이 시점에 이만큼 분포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라. 책임에 피하지 말고 새들 오는 건 저희가 막을 수도 없죠. 임의로 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 미리 알려줄 테니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예보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그럼 기상청한테 뒤집어 씌워야죠 그랬죠. 네, 기상청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됐다 라고 이제 농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들의 어떤 이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허투루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전에 이제 포레닝과 관련돼서 했었던 그 론 그룹에 했었던 연구들 중에 여기가 이제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북미의 서부 쪽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간 기착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이제 긴부리 청도요라는 웨스턴 샌드파이퍼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핑크색이 번식지고 이 노란색이 마이그레이션하는 지역이고 파란색이 이제 윈터링하는 지역이거든요. 겨울에 지내는. 그때 이제 요 시애틀 밴쿠버에는 요 지역이 이제 중간 기착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샌드페이퍼가 이제 긴 한국말로는 긴 부리 청도요라고 돼 있어서 적었는데 얘네들이 이 중간 기착지에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매가 도래를 합니다. 매도 마이그레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물새와 저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물새를 잡아먹는 매의 입장에서도 마이그레이션한 타이밍을 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중간 기착지인 밴쿠버에서 갯벌이라든가 그 중간 기착지 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저서 생물이 무언가 조금 틀어졌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도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 얘네들을 잡아먹는 매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렇게 순차적인 영향에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시기 도래와 포식자는 미국 전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새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좀 전에는 중간 기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지만 실제로는 번식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도 상당히 기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박새죠. 박새가 이제 오늘 서천으로 오면서 봤더니 이제 개나리도 많이 피고 벚꽃도 막 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박새들이 그 산란을 하는 시간의 결정을 할 적에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끼들이 가장 많이 부화하는 시점, 그때가
애벌레가 가장 많이 부화하는 시점이 되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새들이 낳는 알의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애벌레가 많이 부화하는 시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벌레가 가장 많이 부화하는 시점은 봄철의 개화 시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봄철의 개화 시기는 겨울철의 온도나 강수량 또는 눈이 얼만큼 왔는지와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봄에 새들이 산란하는 첫 번째 날짜의 타이밍은 이미 겨울부터 준비가 되어 온 것이다.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겨울부터의 어떤 환경적인 상태가 누적이 돼서 그게 새들의 어떤 산란 시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알을 낳는, 즉 우리가 흔히 텃새로 그룹으로 묶는 박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꽃의 개화와 산란과 알이 낳는 그 시기지만 이동하는 애들에 있어서는요, 마이그레이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출발할 적에는 중간기척이나 월동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최적 타이밍에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기후변화가 됐던 어떤 환경변화 때문에 내가 도착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사람인 경우는 이 지역이 어때, 서울 날씨가 어때, 미국 날씨가 어때라고 서로 통신을 하지만 생물인 경우는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나는 이곳에서 최적 타이밍에 갔으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도착하는 곳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아무리 베스트 셀렉션을 했다 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기 결정이 잘못해서 타이밍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베스트인 것은 그 번식이 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베스트인 상황인 건데 만약에 기후라든가 아니면은 서식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게 전체적인 개체수 감소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들이 얼마만큼 그 타이밍을 맞추느냐, 타이밍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장소로 돌아오죠. 그것이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괭이가리기 같은 경우는 그 보이지 않는 섬 안에 그 조그만한 위치인지 우리도 좌표 찍지 않는 이상 분간하기 어려운 그 풀 둥지 그 자리를 그대로 오잖아요. 산새들인 경우는 자기가 선호했던 그 나무와 그 나무까지 위치까지도 찾아오는 것이고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 주변에 보는 까치집 있잖아요. 웬을 로고 하는 그럴 만큼의 회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회귀 능력이 뛰어난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선택에 대한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다시 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매번 우리나라로 월동하러 오는 새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찾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적인 소모입니다. 근데 월동의 목적은 뭐나요? 와가지고선 적절한 온도에서 잘 쉬고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번식지로 잘 갈 수 있게끔의 상황을 만드는 건데 월동지에 와가지고서 신나게 여행하고 다니진 않거든요.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중간기착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귀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건데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청둥오리에 대한 회귀율입니다. 네, 그렇게 흔히 보는 이러한 오리들조차도 회귀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게 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가시검은 딱새라고 하는 새들과 관련해서도 매년 연차별로 월동하는 지역 장소를 조사를 했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일정한 장소로 온다라고 하는 거의 한 그 29.8m 정도 최대 이 정도 차이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곳에 계속 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적에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여기는 겨울철새 오니까 여름에 공사할게 라고 말을 하죠. 겨울에는 안 할게 라고 하죠. 근데 다 망가뜨려 놓고 겨울에 오면 어떡하라는 거죠. 네, 왜냐면 새들이 그러면 왔을 때 얘네들이 딴 곳으로 갈 거야 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이제 저도 의견을 쓸 적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매번 설명을 이제 약간 드리고는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새들은 결코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만금이죠. 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들었던 가장 큰 망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새만금이었고요. 두 번째가 황우석 박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연구윤리하면서 코리아 이러면서 딱 나오는 게 황우석 박사 나왔고 환경을 맘대로 망가뜨린 가장 사례 해가지고서 이제 새만금이 딱 나왔거든요. 새만금이 가장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한 중심에서 시작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있던 거가 이렇게 방조제 쌓았습니다.
새들 날라오죠. 그러면 딴 데로 가겠지. 위에 서천 있고 아래 고창 있는데 라고 접근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으로 동일하게 도래를 했을 것이고 그곳에 왔었을 적에 장거리 비행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컸는데 간단하게 그 옆으로 이동하는 것조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새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라졌다는 넓적부리 도요부터 해서 붉은 어깨 도요 등이 문제가 된 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평면적인 그러한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경로들이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라고 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패턴과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북쪽의 월동 또는 번식 이런 남쪽의 원동과 관련되는 그 중간기착이라고 하는 비슷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보존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의 모습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새들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중간기착지에서의 해야 되는 노력들은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중간기착지와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강도 부분,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좀 보전적인 정책의 강도가 오히려 이런 중간기착지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간기착지라고 하는 장소가 워낙 생태학적으로 다이나믹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자체들마다의 조금씩 난이도가 틀린데 중간기착이 속한 국가나 그 해당하는 지자체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나왔던 유리창 충돌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이제 그 연방 법에 의해서 충돌되는 법안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나라 치면 시마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되게 그런 중부권 권역들, 그러니까 중간기착지가 속한 지역들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국가들도 어떤가라고 찾아봤더니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보여서 한번 전체적인 글로벌 데이터를 조금 모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거의 그 좀 민감한 지역일수록 민감한 조례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새들의 이동과 서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이미 뭐 중간기착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유산, 철새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풍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또 해당하는 국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많은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면서 보전적인 노력에 대한 강화를 좀 시켜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신 갯벌 추진단 계신 분들이 이런 갯벌과 관련되는 노력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하시는 시민학교 계신 분들의 자료라든가 노력들도 함께 보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이제 갯벌과 관련해서 새들의 어떤 이동과 서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핵심적인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기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이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중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이 황해권이라고 하는 어떤 서식 환경의 중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주라고 하는 어떤 특정적인 어떤 환경, 월동이라든가 혹은 번식 등을 하는 호주라고 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뭐 정확히 하나밖에 없기도 하지만요.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속해 있는 지역과 아프리카라고 하는 큰 대륙적인, 그러니까 면적적인 규모로 보면은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라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섬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철새 네트워크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동아시아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해 협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당하는 지역에 오는 다양한 보호종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랬었을 때 갯벌에 있어서의 어떤 물새와 관련돼서는 뭐 IUCN에서 말하는 적색목록들에 대한 다양한 새들, 여기 있는 새들은 대부분 많이 보셨을 테지만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멸종위기종과 관련되는 새들이 많이 부양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서남해 같은 경우는 이제 뿔제비 갈매기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또 보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뿔제비 갈매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칠산도에서 근처에 다른 도서 하나로도 이제 한 쌍이 번식을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어디라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나 제가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해당하는 곳 주변에 지금 풍력작전 사업이 추진이 지금 하려고 있어가지고 그 번식지를 둘러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도 이제 그거 대응하느라고 이제 막 그 내용 써주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아마도 환경부에서 했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중에 첫 번째 부동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부도 되게 지금 스트레스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고, 저는 바꿔야 된다,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와 내용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건데요. 하나의 예로 이제 질문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고를 하다 보니 이제 환경부 차관 쪽에서의 질문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물세 때문에 풍력 발전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느냐, 있으면 조금 근거 법령과 내용들을 찾아달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드린 거는 취소된 사례 2건을 찾아서 보내드려서 그 얘기 아니라 일단은 박수하는 건 아니고요. 2개를 드렸었고, 아까 전에 질문 주셨었던 풍력 발전이 새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가, 옆으로 피해가면 되는데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에너지라든가 번식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일단은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보고가 들어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환경부는 그대로 부동의 진행을 할 것 같고, 만에 하나 거기서 또 태클이 되면은 연락이 오겠죠. 더 추가적인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제 또 주말에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뿔제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좀 소식지로서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결국은 이러한 물새들이 오는 갯벌의 어떤 그 서식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총 2,169종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정말로 다양한 새들이 이 기반으로 살고 있고, 그곳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기초 생산량을 생산해내는 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물새들이 많이 찾아와서 서식한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어떤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양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서 유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유산이 지정이 되고 나선 전부터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는 것처럼 이제 육상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해양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지만 기존에는 해역 이용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냥 매년 이 바다에서의 어떤 개발행위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간척 사업 했었죠. 저 또한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간척을 해서 국토 면적을 늘리고 있다. 뭐 새만금도 처음에 설명이 됐던 거는 이만큼을 매립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쌀 생산량이 어떻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명하게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바다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같이 인식을 했고, 반대로 해양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해양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다. 관점의 차이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땅으로부터 어떤 생산되는 거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생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설사 관광이 되었던 혹은 또 다른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거를 좀 인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결국 이제 2030년까지 바다에 있는 해양 생태계 보호 지역을 이제 30% 늘리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조금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겠다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이미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노력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이제 먼저 그냥 되게 중요하면은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행정 공무원 쪽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일단은 이런 거 하면은 법부터 만들어야 되고, 법이 만들어지면은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절차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약간 이제 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와서 이제 어떤 환경에 관련되는 정책적인 자료를 찾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법이 정말로 수시로 바뀌고요. 그리고
수시로 내용도 수정이 되면서 또 수시로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듭니다. 근데 외국의 법을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법령이 뭐 1990년대, 80년대 그 이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로 딱 못 받고 그 원리 원칙대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정해놓고 나서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외국의 경향이라면은 우리나라는 항상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불가피성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추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그 개발하시는 사업자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불가피성이 나와서 좀 생물 다양성 혹은 생태계에 대한 불가피성도 좀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갯벌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어떤 갯벌의 어떤 관리라든가 복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계획, 법도 만들어지고 관련되는 기본 계획도 수립이 돼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전 중심으로 바라보는 큰 틀에 있어서 시각이 바뀌게 되었었고 그 계기를 이제 오늘 이러한 시기 하시는 이제 갯벌 키퍼스의 노력도 상당히 컸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 5년마다 이제 지금 25년이니까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또 2차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될 건데요. 여러 가지 갯벌 정책의 방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갯벌 복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갯벌 복원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해수 유통이라든가 갯벌을 재생을 한다든가 기능을 하는 식으로 결국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었던 갯벌들을 본연의 목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상당히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의미도 있었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나름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보존적 가치가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갯벌이 가지는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갯벌과 관련돼서는 철새들이 오는 어떤 생태적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갯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복원을 시켰다가 아니라 실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이거는 흡사 뭐냐면은 육상 지역에서 소위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럴싸하게 이제 꾸미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왔지만 세종의 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안에 가보면은 상당히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에는 생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점에서 만들어놨던 거죠. 그런 것 제일 궁금한 거는 세종의 아파트들은 주차를 5개 못하고 다 지하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지상은 다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궁금한 거는 저 나무들의 뿌리가 어디를 갈까? 어느 순간 주차장을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인데 뭐 소나무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좀 사람 중심으로 접근했던 거를 좀 생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가 이제 결국은 갯벌에 있어서도 좀 생태적인 기능성을 극대화하고 물새들의 서식지로서 복원하게끔의 방향으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바다새와 관련돼서는 결국 우리나라 갯벌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한반도가 중요한데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뭐 다른 발표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괭이갈매기가 2년 동안 다녔던 위치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괭이갈매기 한 280여 마리 정도가 되고 얘네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그 추적기를 저희가 기본 세팅을 해놓은 거가 뭐냐면은 30분마다 한 지점씩 기록이 되도록 했고요. 근데 갈매기가 날 경우에는 10초당 한 지점씩 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인트 수가 거의 이제 한 3억 개, 4억 개 정도가 넘어가는 수만큼 포인트가 모인 거고 그거를 뿌려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위 프로그램에 있는 디폴트 크기로 찍었거든요. 그때 환경부 담당관이 사무관이 보고 나서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메일 딱 보내고 나서 읽음 표시가 되는 순간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정말 이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점으로 표시한 게 요만큼이었는데 디폴트는 요보다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이 점을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척의 그림은 그냥 여기가 이만큼 다 덮였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작게 한 거를 보여주고 나서 했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도하고 관음도에서 번식하는 갈매기들인데 독도 애들이 여기까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번식이 끝나고 아니고 이제 1년 이게 2년 자료니까 번식기 때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관음도 애들, 독도 애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그 여기가 홍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남해안 전역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홍도 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방사로 가지 않죠. 철저하게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둥지에는 새끼들이 먹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미새들이 어떻게 하면은 먹이를 갖다 줄까?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흩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먹이 구하는데 세월아 내월아 걸리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스트라이크로 날아가서 잡아가지고 빨리 돌아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저희들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케이스가 나와서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캐나다 론 그룹에서 했던 갈매기 먹이와 관련돼서는 새들이 어느 정도까지 똑똑하냐면은요, 번식지에서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번식지에 새끼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끼들만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먹이 장소를 가는데 우연히 확인이 된 거는요. 그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번식지고 여기가 먹이터인데 보통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애들은 봤더니 옆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두 장소를 갔을까요? 그쵸. 첫 번째는 일단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자기가 배고픈 걸 먼저 빨리 처리합니다. 이때는 먹이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고픈 것부터 먹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여기서 그러면 먹고 잡아서 돌아가도 되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갔느냐? 새끼한테는 좋은 먹이를 주려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트라이 패턴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포레징 이론이라는 내용을 해서 이제 음문이 나왔었고 저희도 지금 찾아봤더니 이쪽 남해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해당하는 지역들 그러면 이곳에 먹이가 좋은지 나쁜지에 관련돼서는 이 갯벌키퍼스 바다새 조사가 참여하는 이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있어서 몇 가지 물고기 자료 위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새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먹이의 어떤 질적인 것을 또 하는데 뭐 100% 새들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새들도 나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홍도에서 이제 예전에 석사 때 갈매기들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새끼들은 뭔가를 먹고 있는데 되게 낯익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막 어묵을 먹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부둣가 갔더니 누가 버려놓은 어묵을 어미가 주워온 거죠. 그리고 어떤 새끼는 그러니까 네, 어린애는 죽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봤더니만 이제 목에 먹던 걸린 건데 좀 길이가 긴 정어리를 갖다 먹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삼키다가 이제 더 삼킬 수가 없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새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번식을 하면은요 경험이 없는 거죠. 처음 새끼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바다새 같은 경우 특히 괭이갈매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한 45년 정도 수명을 살지만 최대 사는 경우는 한 6, 70년 정도 사는 거라 기록이 있거든요. 네, 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바다새들의 특징은 이렇게 수명이 긴 게 가장 특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새들한테 이놈아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쩌면은 저희도 모르지만 어떤 괭이갈매기는 6.25를 겪었던 갈매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명이 긴 거와 관련돼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갈매기들은 번식지에서 태어나고 나서 3살이 될 때까지는 번식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평생 번식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자기의 짝을 평생 같이 갑니다. 네, 그런 애들인데 아까 같은 풍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얘네들 개체수가 영향을 받는 순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다새가 상당히 중요한 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요 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데이터 오류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오류가 아니고 반갑게도 요 그림의 형태가 한 일주일 전쯤인 한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바다에다가 엄청나게 대형 양식장을 우리나라 영해 근처에다가 우리나라 EEZ 근처에다 설치해가지고서 막 철거하네 마네 막 이러면서 해경 대치하는 게 뉴스로 나왔거든요. 거의 정말 무식한 형태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이게 요 라인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EEZ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그럼 뭐냐면은요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니까 요 경계에 서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에 갈매기들이 가서 떨어지는 물고기를 먹으니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번째는 해수부 계신 분들은 많이 홍보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울릉도 독도 애들은 일본 절대 안 갑니다.
네. 네, 독도애들 보시면은 번식 끝나고 나서 가끔 가지만 보세요. 일본이 말하는 대로 일본 땅이라면 이쪽으로 선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절대 안 가죠. 네. 철저하게 새들한테들도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괭이갈매기를 일본 애들은 저페니즈 시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네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독도는 우리 땅인 것도 갈매기도 알고 있다. 네, 것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생물의 어떤 이러한 서식과 이동과 관련돼서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앞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적에 생물이 어디에서 서식을 하고 그곳에서의 저소라든가 이러한 먹이와 서식지 질 관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산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생물 생태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안정되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균형이라고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불규칙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섭함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노력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물 다양성의 위기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후부터 오는 이런 생물 다양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새들의 습성이라든가 이동 것들은 철저하게 계산과 그리고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달아 2개의 강의해 주신 이우승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